그다음에 그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서 우리는 시험 관련해서는 그 채무불을 유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가 주로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약정 해제가 오히려 훨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정신을 있는 대로 바짝 쳐라. 돈 벌고 싶거든. 시험을 떠나서 먼저 뭐를 좀 구별하더냐. 이것도 딱 1분 가르쳐주면 쉽게 구별한 사람이 있고 1년을 가도 계속 와서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이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를 우선 구별을 못 해가지고 가르쳐 들어도 맨 이러고 앉았어. 합의나 약정이나 말 같은 말 아닐까요? 그러고 국어시험 같으면 비슷하죠. 근데 전혀 다르다고. 에? 이거부터 구별하셔야 된다고. 자, 일단 이거는 구별할 줄 알죠. 아까 민법에 규정이 되는 게 해제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이게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따라 해제는 다시 한번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얘가 전할때 대금 안 줬다. 그럼 매도인 채권자가 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요게 요 해제예요. 단독행위. 그 다음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따라서 해제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 둘이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아무래도 건물을 좀 파는 게 찝찝해. 그럼 한번 튕겨보는 거예요. 예, 요거 우리 매매 해제하면 안 될까요? 아무 약정도 없죠. 그냥 그런 거야. 팔기 싫으면 슬그머니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보다가 그럴까요? 그럼 뭐 해제, 여기 합의 해제예요. 알아들었어요? 여기 합의 해제라고. 뭐 사유도 없죠. 그냥 찝찝해. 캔 좀 팔기 싫어. 땡겨 뭔가 해제할까요? 얘도 기다렸다는 시 해제합시다. 그게 해제, 합의 해제예요. 알아듣나요? 약정 해제는 그런 뭐냐 글자 뜻풀이 뭐에 의해서 해제하는 경우다? 특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 책에 이거는 이 새끼 잘 써놓고 하나 예를 처음으로 좀 그 의인안에 두 번째를 배워보세요. 예컨대 가지고 건축허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 안에 드러났죠? 토지 매매를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럼 매수는 걱정거리가 내 전 재산을 썰어받고 토지 매매해서 건물 지으니까 혹시라도 건축허가 못 받으면 어쩔까? 계속 중개업자한테 찜찜하게 계약을 체결 안 해. 빨리 거래 성사돼야지 구전 받을 건데. 그럴 때는 중개업자 이제 코처라는 거죠.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 계약은 뭐 하기로 한다?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런 걸 뭐라 한다? 약정 해제. 당사자와 특약 맺어서 해제하는 경우죠. 그게 약정 해제라고. 구별했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법적 성질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이건 단독행위예요. 합의 해제는 글자 그대로 계약이에요.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해제거나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 보호규정 빼놓고는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약정 해제는 이해했다 치고 그 특약에서 이제 해제하는 경우니까 특약에서 요 해제는 단독인가요? 계약인가요?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돼. 약정 해제는 특약에서 해제하는 거니까 뭐 요 건물 사면서 학원학에서 건물 산다. 근데 인가 못 받으면 뭐 살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교육관처럼부터 중개사하고 인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해제하기로 한다. 이런 게 다 약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이런 거 실무에서 많이 써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거래 성사하고 돈 버니까. 자, 그건 알아들었어. 법적 성질이 뭐냐? 그게 또 중요하다. 이것도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라고요. 요거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서 뭔만 다르고 사유만 다르고 채무불량 요거는 채무랑 관계없이 특약에 해서. 그래 똑같은 뭐이다? 단독행위. 요거는 뭐이다? 계약. 그럼 답 나왔다. 해제거나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원칙 적용이 안 되지만 요거는 같은 단독행위잖아. 따라서 해제거나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 말고 약정 해제의 경우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은 단독행위니까. 이해했나요? 이건 단독행위 법적 성질이에요. 따라서 의 있고 동그라미 2번 점검 딱 하고 요거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당사자 특약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없어요. 이따 바로 나오지만 법정 해제는 어떤 경우는 언제까지 채무 이행하라 안 하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최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는 당연히 필요 없고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1번 써줬잖아. 특약에 없는 해제권 행사 효과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약정 해제도 뭐한다? 적용이 된다고. 똑같은 단독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또 하나 차이가 있어. 거기 동그라미 2번이야.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죠.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죠. 따라 불법행위에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약정해제는요. 채무불이행과 관계 없이 하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겠죠. 그게 차이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다 칠판 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이런 말 했어요. 요 약정해제만 실무에서 갖고 놀면 떼돈 번다고. 왜냐? 의뢰는 항상 불안하고 뭔가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중개업자한테 항상 이야기해. 그래 거래가 빨리 성사가 안 돼요. 이게 미치는 거야. 사무실에 약속한 날에 왔어. 근데 오면은 매도인든 매수인든 임든 임차도 꽉꼬투리 하나 잡아. 이거 어떨까요? 그 거래가 또 성사 안 되고 그냥 가. 돈 못 벌어. 근데 옆집에 가서는 거래서 또 성사시켜버려. 아 구전 285만 원 요리 갚아라. 내가 못 벌고. 미쳐버리고 싶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럴 때마다 뭐 하자? 불만을 수용하자 그 말이야. 수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맺자 그 말이야. 아까 말처럼 건축을 못 받으면 계약은 해지하자. 그럼 매수는 편하잖아. 건축을 못 받으면 땅 안 사도 되니까. 걱정거리 붙들어 매라 그 말이야. 그걸 잘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안 했어. 아까 건축을 못 받으면 학원인가 못 받으면 매매는 해지하기로 한다. 약정 해제 사유를 딱 맺어놨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만 해제가 됐다고 해보세요. 매도인은 건물 못 팔고 땅 못 팔잖아. 매도인이 쉽게 여기 협조할 것 같아요?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 중개업자가 이제 이런 거 알아가지고 요거 한 줄 씁시다. 어차피 건축가 받는다고. 근데 매도인이 또 꽂고 뭐야? 허가 못 팔면 땅 못 팔잖아. 이러고 또 우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특약 못 맺어.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뭐 잘해야 돼? 중개 잘해야 된다고. 설득을. 아 받는다고! 이러면 설득 안 돼. 조금.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관청에 문의해봤다. 봐라 이거 있다. 허가 받는다. 그래 옆집 집 지었잖아. 여기도 집 짓지 그러니까. 그러면 니나 해라 새끼야 그래. 내를 못다 그런 중개업자 믿어요? 이 미친 새끼지. 아니 옆집에 집 졌다고 이 집도 집 줘요? 요 건물 학원 인가 받다가 다음 놈이 여기다 인가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못 받을 수 있다고. 여기 교육연구시설이요. 한 건물당 지역마다 조례로 다르다고. 서울 같으면 400평미터 이상이면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실 용도 변경해야 돼요. 여기 학원 인가 못 받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중개업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그 무시한 놈은 그러잖아. 아 거기에 드림 공인중개사 학원이 이 앞전에 있었다고. 받았어. 그럼 또 받아. 못 받아. 왜? 3층에 다른 학원이 이미 있어버려. 그럼 400평미터 넘어. 그럼 용도 변경해야 돼. 교육연구실로. 용도 변경하면 뭐 해야 되느냐? 똥감부터 다 바꿔야 돼. 휠체어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오줌 싸게 바꾸고 그 다음에 문턱 없애야 되고 돈 엄청 들어가요. 교육연구실 바꾸려면. 용도 변경 안 해줘. 요즘에 이거 안 하면. 옛날에 돈 쓰면 해줬지만. 그거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옛날 했는데 된다? 설득 안 돼요 그게.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약정해제가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된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아까 책에 들어요. 제가 뭐 인간 못 보면 뭐 한다. 이런 약정해제 실무상 별로 활용이 안 되는데 실무에서 겁나게 활용되는 약정해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 있겠나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약정해제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아까 말한 책에서 뭘 못 받으면 뭐 한다 이런 약정해제를 많이 활용을 해먹으라면 설득을 해서 의뢰인들 그래야 돈을 떼돈 버니까 그러니까 설득할 때는 항상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 뭐인가요? 이거는 야 위에서 계약금을 3천 줬어요. 근데 얘가 부담시고 팔기 싫어졌어요? 건물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계약금 몇 배 주고?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죠? 얘는 사기 싫어졌어요 부담시? 그럼 얘는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해지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해약금면 해지라 그러죠? 요거 끝나면 매매 바로 계약금이 나오잖아. 해약금면 해지라 그래. 565조랑 요 해제는 무슨 해제일 것 같나요? 법정 해제다 약정 해제다 고르세요. 이거 대부분 이렇게 해제하잖아요 실무에서.
사고팔 두부 주고 얘는 포기하고 해제하잖아. 요게 약정해제요. 이게 약정해제라고 뭐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했잖아요. 무담시. 여기서 핵심은 뭐가 관계없이 요게 중요해.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2배 주고 포기하고 해제했다. 따라서 이 해약금연 해제가 무슨 해제 일종이다. 요걸 깨우쳐는 약정해제. 그 실무에서는 약정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 해약금연 해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요것만 써먹지 말고 요건 당연한 거고 이것도 약정해제 일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다 실무에서 약정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해약금연 해제하는 거라면 565조 1항에서 그 다음 시행권에서는 법정해제가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법정해제 경우도 각 계약별로 특유하게 인정된 해제 사유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 시험과 상관이 없고 어떤 계약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인정된 해제 사유는 채무불량이에요. 따라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시험 일단 쏟아져 나오니까 구별할 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먹어서 시험에 많이 나요. 요거 구별하는 거죠 요즘에. 근데 이거 틀린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해버려. 왜 계약법이 어떤 사람들 쉬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알겠죠?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구별하고 잘 구별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구별만 하면 공짜인데. 또 이제 내일 가면 그럴 거예요. 합의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적용이 될까? 또 이러고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이거 헷갈려가지고 합의 약정 헷갈려가지고. 해제하면 안 될까요? 해제합시다. 그게 요거요. 요거. 그 다음 요거는 우리 허가 못 받으면 매매하기로 합시다. 계약서에 뭐 해놨다? 특약.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된 뭐한테 해제. 그게 요거. 법적 성질 요거는 뭐이고? 계약. 요거는 뭐이고? 단독행위고. 그러면 답 나왔단 말이야. 해제. 계약이니까. 적용이 된다. 단독행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는 있다고 말이야. 차이는. 요거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지만 적용되는 것이 거꾸로 하나 있고 그게 뭐고 541항 단수 제3조 권리보호는 여기 적용되고 요거는 여기에 적용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채무자 손해배상 청구만 여기 적용이 안 돼. 채무는 관계없이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막 그래 안 틀려. 그다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채무불량이나 기초를 좀 닦아야 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법정해제는 어떤 계약이든 막론하고 이제 채무불량을 이유로서 계약 해제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 채무불량 자체는 우리 시험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법정 해제를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채무불량이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먼저 채무불량을 검토할 때는 이미 앞에서 여러분 가르쳐줬다며 여러분 중개사 수준의 시험에서는 두 가지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첫째, 채무자에게 일단 규칙 사유가 있어야 돼요. 채무불량이 되려면 이거 꼭 확인하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규칙 사유가 있을까?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그 다음에 그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어야 돼요.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량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이제 채무불량 검토할 때 중개사 시험에서는 신경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위법한 행위는 딱 한 개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 것 정당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채무불량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이런 경우 거래 관행에만 매도는 소유권이라고 매수는 잔금지급은 동시행관계죠. 3월 20일 넘기로 했다. 그럼 20일 날 잔금지급 안 해도 채무불량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시 된다 말. 그럼 요거는 이행기 이행 안 해도 채무불량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뭔만 깨우치면 돼. 여러분 시험 딱 정해졌어. 위법한 행위는 뭔만 알면 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량 아니다. 왜?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요것만 깨우치면 돼. 다 가르쳐 줬잖아. 요것만 딱 정리해 보면 돼. 위법한 행위는 요거 하나 물어봐.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당하게 이행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법, 위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뭐가 될 수 없다? 채무불량이 될 수 없다. 아까 가르쳐 줬잖아. 동시행이 존재하는 거 특히 뭐 조심하라고. 행사 안 하더라도
전쟁 자체만 하도 이행지체, 채무불량 책임 면한다고. 그거 딱 신경 씁니다. 그러나 모든 신경은 여기다 집중하라. 귀책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채무불량이 된다. 여기다 집중하시라고 말이야. 요거는 요것만 딱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채무불량의 종류가 학자들이 그냥 통상 네 가지로 불가도는데 앞에서 계속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이행지체란 말이 계속 나왔죠. 이행지체. 아까 또 이행불능이란 말이 나왔죠. 이행불능. 시험은 요 두 군데서 나오고,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또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를 아까 동시에 가면 그렇게 계속 나왔죠.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는 수령지체를 아까 계속 있었잖아요. 위험부담에서 나오고, 요거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채무불량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행지체의 핵심은 채무불량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행기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포인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 그래요. 대부분의 실무에서 발생되는 채무는 이행지체예요. 건물 매매했다, 전날짜에 소유권 전환한다, 채무불량 이행지체. 대금 지급 안 한다, 채무불량 이행지체. 거의 대부분이. 문제는 이제 이행불능인데, 요거는 글자 그대로 이행기의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그래요.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요게 왜 이게 문제냐?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채무불량의 종류 중에서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라 그러고, 정신 바짝 차라고 그러네요. 지금 이런 거를 시험에서 세트로 묶어서도 지겹도록 출제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4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1. 저 건물이 3월 7일 날 멸실이 됐다. 계약 체결 전에. 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이것도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검토하세요. 이행불능은 채무불능의 일종을 말해요. 다시 하게요. 이행불능은 채무불능의 종류라고. 이행이 불가능한 것과 이행불능은 같은 의미 아니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억수로만 해. 그 대신 이행불능은 채무불능의 종류라고. 채무불능이 생겼다면 항상 전제할 거지. 채무자에게 규칙사유가 있어야 돼.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자체가 무효죠. 무효면은 채무불능이 있을 수가 없죠. 채무불량이 생기면 항상 계약은 유효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무효니까 채무불량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대신 이 경우는 채무불량이 아니라 무슨 문제로 돌아간다? 아까 첫 시간에 가르쳐준 계약 체결상의 괄책 문제 535조 1항으로 가서 문제 푸시면 돼. 이행불능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어. 이해했나요? 그래서 계약법은 구별 못하면 완전 빵점이야. 2. 3월 25일 날 멸실이 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은 유효죠. 1. 벼락이 떨어져서 멸실이 됐다. 또는 제3자가 불려서 멸실이 됐다. 요 계약은 유효니까 채권 채무 생기지. 이번에는 소유권 채무 생기고 대금 채무 생기고. 자, 이 경우도 이행이 불가능하다. 벼락이 떨었다, 제3자가 불렸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채무 불량에 해당이 되는가 검토하세요. 안 되죠? 귀책사유 없잖아, 채무자한테. 앞전 시간에 가르쳐줬죠? 채무 불량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문제로 간다? 위험 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 이렇게 정답 골라야 돼. 2. 지금 이 말 알아듣고 있나요? 2. A가 현장 가서 담배 불러 풀렸다.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 불량이다 아니다?
채무불량과 해당이 없죠. 채무불량은 채무자에게 규칙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거 쳐놨죠. 채무자의 고의과실. 이거 채권자잖아. 채무불량과 관계없죠. 앞전 시간에 가르쳐줬죠. 무슨 문제로 돌아간다. 채권자가 이음을 부담한 이렇게 정답해야죠. 아까 앞에서 한 개 남겨놓은 게 하나 있잖아. 아까 마지막 그래 주지시켜주고 넘어온 거야. 뭐 하나 남겨놨잖아. 얘가 불린 것은 아까 안 가르쳐줬잖아.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 거야. 얘가 불렸다. 얘가 누구예요? 채무자. 얘한테 규칙사유가 했죠. 채무자가 규칙사유가 했다. 요때 이제 비로소 무슨 문제로 간다. 채무 불량. 그런데 저 건물이 멸시되니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채무 불량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이행이 불가니까 이행 불량이다. 요 이야기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 경우만 이제 채무 불량 중에서 무슨 문제로 간다? 이행 불능. 따라 이행 불능이 되려면 전제 조건 무슨 불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의 규칙사유가 있어야 된다? 채무자. 이 경우만 이행 불능이 돼. 이런 거 알면 계약법은 깽기속으로 풀어. 딱 1시간이면 10개 다 맞춰. 1시간이면 계약법 공부 끝난다고 말이야. 근데 이런 게 구별이 안 되면 눈 펀이 뜨고 빵점 먹고 나오셔. 왜 제가 아까 계약법 들으면서 하는 말 알아듣나요? 이제 계약법은 아주 쉬운데 이걸 해결 못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마지막까지 생뚱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고. 구별 못하니까 맨날 어영경 공부하니까 그냥 허접하게 공부한다 그 말. 허접하게. 오늘 이거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인적 후발적 불능에서 선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해했나요? 저런 사례가 쏟아져 나와. 이거 세트로 묶어서도 사례를 많이 묶고 따로따로 하나씩 해서 사례도 많이 내고. 오늘 이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거 연구 잘하셔 집에 가서 해. 오늘 2시간 동안 공부하셨다는 걸 느낌이 팍 오는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재미만 있는 게 그냥 건물이 불난다 그러느냐 하고 또 불난다 그러니까 그러느냐 하고 해가지고 뭐 불이 이렇게 자꾸 나냐.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그때는 이제 말 돌아보고 싶은 거야. 그건 다 불났는데 뭐 답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러고 문제 풀면 이제 미쳐버리고 싶은 거야. 여기에 답이라고 그랬더니 답안이네. 그래서 또 답이 왔어. 그랬더니 또 답안이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통 깨져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이리 또 저리 또 공부 포기하는 거예요. 미리 구별 잘하세요. 이거는 최소한도 기초예요. 민법에서. 다음 주에 민법 총칙 돌아가실 때 저걸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총칙 첫 시간에 나오잖아요. 오인적 불, 후발적 불능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악착같이 지금. 총칙 공부하기 편하라고. 정리 꼭 하세요. 왜?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먼저 사례가 나오면 뭘 따져야 된다? 원시적 불능인가 후발적 원령 검토해야 돼요. 왜? 원시적 불능이면 아주 쉬워. 답이 딱 이리 가. 계약자적 관청이므로. 알아듣나요? 근데 판단하니까 무슨 불능이더라? 후발적 불능. 그럼 2단계로 또 뭐 따져야 돼? 누구에게 규칙사가 있는 게 2단계로 따져야 돼요. 왜? 따라 채무자에게 규칙사가 있는 경우만 채무불량 이행 불능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로 간다? 위험부담. 위험부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런 게 이게 10초 만에 답 나오는 거 10초. 합격권 되면 딱 10초면 풀어. 이런 거는 딱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 그 중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다음 시험은 이제 실무에서 가장 변변한 것 같은 건 이행 지청이 대부분 이행 지쳐요. 따라서 여기에 시험에 집중 나오고 그다음에 이행 불능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내기가 좋아요. 사례 문제 내기가. 그래서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구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서 시험에 다 나와요. 불완전 이행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시험에 낼 일 없고 낸 적도 없고 글자 그대로 이거는 위에 두 개는 이행계 이행 안 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했고 요거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 안 했고 요 차이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완전 이행은 글자 그대로 이행기에 뭐 했다? 이행은 하였으나 채무 내용 접촉 이행을 못 했다? 불완전하게 이행했다. 그런 의미야. 신경 쓰지 마세요. 채권자 지체는 아까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채무자가 뭐 했지만 채무의 내용에 접촉 이행을 제공하였지만 채권자가 뭐 했다? 수령 안 했다. 그게 수령 지체예요. 요거는 시험에 따라 내는 게 아니고 그 개념만 아시면 돼. 아까
동시행항목에서 수령지체란 말 계속 나왔잖아요. 아까 이연부담도 나오고 그 의미만 아시면 돼. 저로 돌아가서 이행지체. 먼저 저 이행지체는 핵심이 이행계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한 거니까 이거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건물 매매를 했다. 건물 매매를. 그러면 건물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소유권 이전 안 하더라. 이런 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그럼 매수인 쪽에서 계약 해지하겠죠. 또는 매수인이 전날짜 대금 지급 안 하더라. 얘가 해지하겠죠. 이런 게 다 이행지체라고.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 바로 계약 해지를 못해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너 언제까지 소유권 넘겨주라 이렇게. 또는 얘한테 너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해라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일단 최고를 하고 왜 이게 필요하냐? 이행이 가능한 경우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행지체는 이행불능과 달리 요거는 다시 상당한 기간을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 해제를 하는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행불능은 굳이 최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자 귀책에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 이행불능이잖아. 이렇게. 왜 얘가 너 언제까지 소유권 넘겨주라? 그러면 안 하면 해제겠다? 필요 없잖아. 어차피 깨진 쪽박인데. 따지 이행불능은 뭐가 필요 없다. 여기 이제 차이야. 그래서 이 특징을 깨우치라는 소리고 그렇게. 따지 이행지체의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 그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귀책사고 했을까?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디귿분 다 점검하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입법이 하더니까 뭐가 있는 경우는 동시행항목권 있는 경우는 이행기 이행하지 않도록 뭐가 안 된다. 이행지체가 안 된다. 따라서 해지하려면 뭐 절차가 필요하다. 상대방 이행 적용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 쭉쭉 넘어 쭉쭉. 그 다음 이 경우는 이제 이행에 가는 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라. 읽으세요 그냥 쭉. 시험하고 상관없이 기억력 쭉쭉 읽어. 우측에 넘어가서 디귿번 점검 딱 하고. 문제는 이제 우리 법에 이것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법에서는. 계약의 종료 등등에 따라서 사회통념사 기간이 달라지니까. 문제는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도록 됐는데 마음이 급하다면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얘가 중도금을 제때 안 주더라. 이행지체. 그럼 얘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지하고 건물 타는데 팔고 싶고 마음이 급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실무상으로. 객관적으로는 이게 건물 매매니까 내가 최고를 하면 요게 A한테 도달한다. 그럼 얘가 대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감안하면 최고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객관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내일 오후 2시까지 중도금 지급해라. 안 하면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상담도 짧은 기간 중에서 최고했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거 점검. 이런 경우도 1. 최고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상당한 경우보다 짧은 기간 중에서 최고였다 그래서 최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면 얘는 다시 내용 증명 또 보내야 돼요. 다시 최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채무자가 나쁜 놈이에요. 채권자가 나쁜 놈이에요 지금. 채무자가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채무이행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경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였다 그래서 최고 효력이 발생이 안 돼버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과보호가 돼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정확히 이해했나요? 따라서 이 경우도 최고 효력은 일단 발생이 되니까 다시 되풀이 최고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증 또 보낼 필요는 없다고. 그것이 이제 최고 기간이 경과해야지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해제권은 언제 발생이 되는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 일주일이 지나도록 얘가 채무이행 안 하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 해제하는가? 내일 오후 2시 지나버리면 바로 해제권 발생 해제하는가? 요걸 지금 묻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최고력은 생기되 단 해제권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해제권은 발생한 걸로 보자고 말이야. 양자 이해관계가 조화 절충이 되지 않을게. 외우지 말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나 우리 교실에서 상식이 좀 통하려고. 그 다음 최고를 이루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그 오타 좀 고치세요. 그 기억번 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 시험에서 맨날 누구나 맞춰 내주는 거니까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 사를 명백하게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말 되게 한번 고쳐보세요. 국어식으로. 채무자가 미리 이행의 거절 사를 명백한 경우 당연히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한다. 그 밑에도 한번 고쳐보세요. 이 경우 최고는 물론 이행기일이 돌아서 해제할 수 있고 말이 안 되잖아 또. 이 경우는 최고는 물론 그걸 고쳐보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의 거절을 명백했으니까 뭐 없이 해제한다 그 의미겠지. 거기 고치세요 그렇게. 이 경우 최고는 물론이 아니라 최고 없이 그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쳤나요? 이런 거는 최고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했으니까 굳이 최고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라서 이행의 제공 없이도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정경이 계약의 성결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정기행위. 이 경우는 계약의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 이행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한다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요 갑이 3월 20일 날 결혼식을 해야 될 신랑이다. 양복도 주임의뢰에게 20일 날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되니까 3월 20일까지 양복 만들어 달라. 이행길 정해서 양복 주문 계약 체결. 양복점 아저씨가 차일피일 물으다가 약속하겠다. 이것도 채무 불량. 그 중에서도 이행 지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이 경우도 이행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줘서 최고를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양복 만들어주라고. 그러면 버스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따라서 이 경우는 당연히 요 날짜에 반드시 채무가 이행이 돼야지 계약의 목적 달성하니까 최고 필요 없이 바로 계약 해제가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이런 걸 정기행위 그래. 이때 절대로 속으면 안 될 거지. 이것도 얘는 이제 이런 게 함정이 나오면 틀린다 해서 이거는 또 잘 써놨는데 거기에 정기행위 세 번째 줄 보세요. 이행지체가 있으면 바로 해제효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거 속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정기행위 경우에 요 날짜에 채무이행 안 하면 얘는 최고 없이 계약은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날짜 지났 따라서 당연히 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무엇은 꼭 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꼭 해야 된다고. 요걸 함정을 많이 넣을게요. 그 말을 알았다. 아까 내가 가르쳐줬잖아. 해제 조건은 구별할 때. 그거 의외로 시험에서 함정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제의 특징이야.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 밑에가 판례도 여기 지금 그 중간에 지금 넣어놨는데 그 판례도 자주 시험에서 물어봐요. 미리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하겠죠. 근데 그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는 거.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이행 지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뒷골랑지. 다시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고 그런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하고 채우고하고 그래도 이행 없으면 뭐하고 계약 해제하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 팔로 써졌잖아. 외우지 마세요. 진짜 외우지 마세요. 다시 7번 보세요. 네, 여러분 얼굴 웬만하면 안 보고 공법 쓰는 거 둘이 어젯밤도 굳게 약속을 했는데 수강생 얼굴 보지 말고 강의하자고. 보면 답답해지니까 시간이 낭비가 자꾸 또 반복 설명해야 되니까. 보지 말고 강의하자고 둘이 어젯밤에 더운 계리를 했는데 또 얼굴을 보게 되면은 또 이해 못한 표정지만 또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행 지체가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 과정을 정확히 깨우쳐야 돼. 이행 지체가 이행기가 도래했다. 채무자 채무 이행 안 했다. 바로 계약 해제 못해요. 이거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일단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해야 돼요? 최고해야 돼요. 그 다음 이 상당한 기간 내에 참호 이행이 없으면 최고 기간 만료 시에 그렇다고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뭔만 생겨? 해제 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요?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해야지 계약효력이 서구에 소멸돼요. 이 과정이 하세요래요. 이게 어떻게 하면 실무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왜? 당사자는 마음이 급해요. 보세요. 건물 매매를 했다고. 근데 매수인이 돈을 제때 안 줘요. 이 개새끼라고 이거. 그러니까 빨리 뭐에 뿌리고 싶어? 해지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매매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해지하려면 이게 전부 거의 대부분 이행지체라고. 그럼 이거 보세요. 기간 끝났어요. 대금 지급날 지났다고? 해지 못해. 상당기를 저 최고해야 돼. 이거 내용 지문으로 띄어야 돼요. 이거 기본 한 보름 한 달 간다고. 그럼 이거 기다려야 돼. 돈 주는가? 해지 뭐하니까. 그 상당기 지나도록 또 대금 지급 안 해요. 그럼 기간 만료 시 뭔만 또 생겨요? 바로 해지도 안 돼. 해지꾼이 생겨.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느냐? 전화통 들고 해지할게. 너 돈 안 줬은가? 이렇게 뭘 할 수도 있어. 왜? 해지는 불호식행위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실무상으로. 나는 분명히 했어. 해지해. 그때 그 새끼가 왜 없어? 난 들은 적 없는데?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확실하게 또 못 보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내용 지문 또 보내. 또 안 보는가? 사람 미치는 거 이게. 하셔라. 성질 그만 놓으면 아주 넉넉하버려 이게.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시라고 말이야.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이행지체가 미리 특약 딱 맺어버려. 제일 간단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최고기한 만료시 이행 없으면 자동 해지한 거로 본다? 그럼 이 최고는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이게 답 접으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시험에 나와. 시험을 따라 실무에서도 필요하고. 방금 누가 이야기 또 그렇게 하시면 돼. 뭐 없이? 그러지 그렇게. 최고 없이 계약 해제로 하니까 특약 딱 맺으면 돼. 이런 거를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는 최고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해제 부르면 돼. 그런 걸 잘 써먹으라 말이야. 써먹자고 홍보하는 거야. 실무에서. 합격 물론 해야 되겠지만. 따라서 거기에 팔려도 일단은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게 왔다지. 바로 뭐 하면 되니까? 최고 없이 해제하면 되니까. 근데 빌어먹을 놈이 그걸 다시 뭐 해서 마음이 바뀌었죠.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럼 원래의 이행 기초로 돌아가니까 요 일련의 과정을 다 밟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에 그 뒷구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이행 불능, 기억번, 참호자의 뭐가 있을 것? 귀책사유. 핵심. 그 다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따라서 참호 불능에서 이행 불능이 되면 요거예요. 후발적 불능에서 누구의 귀책사유? 참호자 귀책 요거에 요것만 이행 불능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뒷페이지에 디귿번 한번 해결해 보세요. 디귿번 팔려고 세 줄 눈을 읽으세요. 이런 걸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 판례는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했다 이렇게 줘놨죠. 매수인이 가서 불려붙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거는 채무불능하고는 해당이 없죠. 뭐로 돌아가요? 이거는 채권자가 이행을 부담하는 케이스지 이행불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불능으로 매수는 계약해지 못해요. 매수인이 이행불능으로 계약해지려면 매도인 참모자에게 규칙사고 있는 경우야 돼. 요거는 채권자가 이행보다 여기 요리 가야죠. 요리. 그 다음 최고 없이 경우는 즉시 해지한다. 기억번 점검 딱 하고 이때 니은번 요거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말이게. 그 니은번 판례가 특히 뭐냐 그러면 뒤에 요 경우는 이제 뒤에 뒷구절. 자 매도인은 요거 보세요.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라는 소리인데 지금 잠깐 짚어보자는 거야.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어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죠. 그러면 건물이 현존해 있어요. 건물이 현존해 있는 경우는 이 매수인이 이게 동시행 관계 때문에 이자의 채무불리로 계약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행지체니까 건물이 있는 건 소유권 이자 하는 건 이행지체죠.
그러면 현재 상태는 계약해자 뭐 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럼 매수인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이행 제공해야 돼요. 나 잔금 줄게 이렇게. 이행 제공했는데도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하면 이행 지체에 빠졌죠. 이렇게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계약 해제가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이행 제공을 해서. 이게 이행 지체 특징이에요. 동시행 관계는. 그런데 요 이행 지체의 경우하고 거기 이행 불능을 비교해보라면 요 건물이 이저 귀책사에서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행 불능이니까 이번에 매수인이 이행 불능을 해제하죠. 그럼 아까 이행 지체하고 달라. 이행 지체의 경우는 동시행 관계 있는 경우는 자기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고. 이해하셨겠나요? 근데 이거는 이행 불능의 경우는 이때도 이행 제공할 필요 있을까요? 이행 제공해서 얘를 이행 제공해서 소유권 넘겨줘. 나 이행 제공했으니까 그럼 계약 해지하고 이래요?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이 경우는 뒷구질 핵심. 이게 이행 지체하고 차이점이야. 자기 쪽에서 뭐 할 필요 없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이게 동시행 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유권하고 잔금지기 동시행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행 지체하고 반대라고 말이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여기 핵심 포인트. 바로 뭐 할 수 있다? 해제. 이행 지체하고 구별하라고 이 판례를 자주 출제한다고. 이행 지체는 뭐 해야 되지만 이행 제공해서 이행 지체 빠뜨려지만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도 없다.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야. 불안전형은 신경을 써도 되고 채권자 지체는 이것 자체는 시험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시행 항변권이나 이연부담에서 수령 지체란 말이 자주 튀어나왔죠. 그 말만 이해하면 돼. 채무자 쪽에서 제대로 이행 제공을 했는데 상대방 채권자가 뭐 안 했다, 수령 안 하더라, 이 개념만 아시면 돼. 그것만 써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 사정변경 해제권의 발생은 우측의 판례가 중요한데 잠깐 짚어보세요. 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 생길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과거에는 학설하고 판례가 정반대였어요. 통설 대다수 학자들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과거에. 그러다가 2007년도에 돌아와서 판례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일관되게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최근에 돌아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다 그 말이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이 밑에 판례에 쓰였는 거야. 밑에 판례는. 그래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새끼 또 쓸데없는 짓을 해놨는데 바로 구현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판례는 과거에는 이제 일관되게 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봤는데 2007년도에 돌아와서 거기 그 밑에 판례라고 사정 변경에 한 해제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판례입장이 바뀌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아직 해제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 말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이런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경우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직접 사정변경을 이유로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건이 없었다. 그런 의미야. 그거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정변경을 이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리 보고했다는 거.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 요건만 제시를 하고 있을 뿐. 그래서 요건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밑에 판례 보라고 말이야. 첫째,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미처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야.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해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정 변경에 관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내용대로 당사자를 구속을 시키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계약에 기초된 사정의 변경이 생긴다. 이 사정은 당사자 주관적인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점검 잘하고.
그래서 나온 예가 2번 사례예요. 밑에 2번의 그 사례가 이 사례가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짓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로부터 토지 한 필지를 매입한 사건이에요. 처음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했어. 근데 그 다음에 첫 줄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했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공원용지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공지에 편입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이 됐어. 계약 기초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겼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뭐였다? 건축이 가능했다. 근데 이후에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공원용지로 편입, 건축이 불가능이 됐다. 이 이야기야. 그럼 사정의 변경이 생겼으니까 건축 허가가 가능했다가 불가능했으니까 매매 계약을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사례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왜 안 되느냐? 이 사정은 매수인은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 주관적인 사정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부석 채무 불능 해제. 이것도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이것도 총칙 공부할 때 한번 내가 가르쳐 줬어요. 총칙 공부할 때. 어디서 이걸 내가 가르쳐 줬나요? 이거 시험에서 무지 물어본다면서. 채무에는 주된 채무가 있고 부석 채무가 있다.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고, 따라 주된 채무를 이행 못하면 목적 달성 뭐하니까? 아까 서두에 계약 해지는 언제 한다고 가르쳐줬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따라서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주된 채무 이행 안 하면 이건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없는 채무예요. 그러니까 부적 채무를 이행 안 한다 그래서 목적 달성 못할 법 없잖아요. 그러나 부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제 사유가 아니다. 그런 논리인데 총칙에서 가르쳐줬다고. 총칙 어디서 나왔냐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 없는 소유자는 토지다. 매매했다. 아직 허가 받기 전 유동적 무효다. 해제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것 정리 잘하고 신신당부했죠. 세 가지 것. 첫째, 채무불이익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 안 되죠. 무효니까 채무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 해약금면 해제가 되는가? 565조랑 해약금면 해제는 민법 계약의 기본 원리죠. 2배 돌려주고 해제하는 건 상관없죠. 세 번째, 얘들은 무효지만 협력 의무 있죠. 관할 간 정화를 벌써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가 있잖아요. 협력 의무 이행할 때 해제할 수 있는가? 요걸 가르쳐 줬잖아요. 다 시험에 나왔다고. 세 가지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부속 채무에 불과하죠. 여기 주된 채무 골라보세요. 매매 같으면 계약의 목적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가 주된 채무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 요거는 부속 채무. 해제 못한다. 총칙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복습 잘하세요. 앞으로는 복습하면은 실력이 매달 평균 10점씩 팍팍 올라가. 복습 안 하면은 실력이 거꾸로 돌아가요. 왜냐? 이제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배우는 것이 많으니까 복습 안 하면 머릿속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래서 복습을 칼같이 하셔야 돼. 앞으로는. 뒤에 잠깐만 이렇게 핵심 지문 정리했는데 나왔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 이제 별로 안 물어보죠.